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할 거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그리고 반응식, 시간 보고 질량 보존 법칙까지 갈 거예요. 우리 봐봐. 우리 과학의 과목 중에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잖아. 우리 화학 쭉 배우는 동안 뭐 배운 것 같아요? 이때까지 배운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였죠? 공기가 좀 이따 하셨으니까 추워 좀 더 틀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 물질의 상태, 입자와 입자 운동, 그리고 원소와 물질 배우면서 결국 성질을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봐.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 바뀌는 거는 물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지난주까지 해서 3주 동안 배운 게 뭐야? 물질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특성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학 변화에서는. 그럼 물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리는 뭐를 배우는 단원이냐? 운동과 힘, 온도와 열,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는 뭐를 다루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형태와 상태의 변화를. 좀 얘네들을 과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 즉 입자 그 자체는 유지가 되고 분자와 분자의 결합이 바뀌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자와 입자가 유지된다는 건 물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유지가 되면 뭐가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네. 물질이 변하면 특성이 변합니다. 근데 물리 변화에서는 물질이 유지됩니다. 그럼 뭐가 유지될 거다? 특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변하고 입자의 운동이 변한다는 거는 형태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부피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이 되겠죠. 우리 혼합물이 될 때 뭐라 그랬어? 각 구성 성분의 성질을 뭐 한 채? 유지한 채 섞여 있다 그랬지. 화합물은 봐봐. 물질이 변해요. 물질이 변한다는 거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유지가 되는데 원자 사이에 결합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유지가 되면 질량은 일정하다는 거. 그런데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변화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뭐가 바뀐다? 겉보기 특성의 차이가 생기겠죠. 색깔이 바뀐다던가 냄새가 바뀐다던가 맞지? 앙금이 생긴다던가 갑자기 없던 앙금이 생기거나 기포가 발생하거나 색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바뀔 때 정확하게는 화학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상태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생겼잖아. 그지? 그거보다 훨씬 큰 에너지 출입이 생겨나게 돼요. 언제? 화학 변화에서도. 그래서 빛이라던가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물리 변화의 예, 화학 변화의 예가 나와 있어요. 자, 물리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뭐가 있다? 모양이 바뀌고 용해나 확산은 결국 뭐예요?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지. 상태가 바뀌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극단적인 예를 가르쳐 드릴까요? 보통 우리가 과학 실험할 때 물을 검출하는 시험지가 있어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지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화 코발트라는 결정 입자일 때는 색깔이 파랗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염화이온과 코발트 이온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코발트 이온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염화 코발트 결정은 파란색인데 코발트 이온은 빨간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물에 녹이면. 아니면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이 물과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그치. 아주 조금이라도 그 소량의 수분에 녹아서 이온으로 변화가 될 거고 파란색이 무슨 색깔로 바뀐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지에 얼음을 문질러도 물을 떨어뜨려도 수증기를 닿게 해도 어떻게 된다? 결국 종이가 수분을 머금게 되죠? 그럼 종이가 머금은 수분에 어떻게 된다? 얼음이, 염화 코발트가 녹아서 코발트 이온으로 바뀌겠지. 그럼 색깔이 바뀐단 말이야. 그건 뭐다?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 모닥불에 수소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모닥불 피워놓고 수소 기체를 부어 넣으면 터지겠죠. 수소는 폭발력이 대단히 강한 기체니까. 산소를 부어 넣으면 아주 잘 타겠지. 수소와 산소가 화학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겠죠. 맞지? 화학 반응, 화학 변화로 이런, 화학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런다?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화학 반응이 가지게 되는 종류는 첫 번째, 화합. 화학 결합이라 그래서 그냥 줄여서 화합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뭐다?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AB라는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예. 나트륨 덩어리 위에 염소 기체를 부어 넣으면 뭐가 되죠?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지. 대표적인 화합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결합이랑 정반대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분해가 되겠지. 분해는 그럼 뭐다? AB라는 어떤 물질을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로 나누는 게 분해예요. 분해를 시키는 데는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열분해, 전기를 가해서 분해시키는 전기분해, 촉매를 통한 분해인 촉매분해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해 반응은 요걸 들까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에요. 이름 들어봤어? 과산화수소. 뭔데? 소독약이 소독약. 상처가 났을 때 하는 소독약인데, 특히 그 금속에 끓기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소독약입니다. 왜, 그 녹슨 금속에 끓기면 파상풍이라는 균에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파상풍균은 산소로 조지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파상풍균을 죽이는데 특효라 가지고 과산화수소를 쓰는데 보통 우리 과산화수소로 상처에 이렇게 바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어른들은 그러죠. 따갑다고 막 하고 있으면은 그 세균 죽으려고 거품 올라오는 거다 이야기 하잖아. 세균 죽어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다. 세균 죽어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냥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산소 때문에 세균이 죽어요. 원시적인 세포들은 산소 만나면 죽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안 쓰고 호흡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파상풍균이나 그런 세균들은 그 원시 세포에 속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소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싹 죽일 수 있다. 대표적인 분해 반응이죠. 세 번째, 치환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치환이라는 건 자리 바꾸기라는 뜻이거든. 보통 어떤 거냐면 A라는 물질에 BC라는 화합물을 반응시키면 A랑 B랑 자리를 바꿔서 AC가 되고 B가 쫓겨나는 반응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마그네슘 조각을 염산에 떨어뜨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수소가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럼 마그네슘과 수소의 위치가 바뀌었지. 요런 거를 우리는 치환이라 그러고. 네 번째가 복분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복분해 반응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느냐? 앙금 생성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 꽤 나올 반응식인데, 복분해라는 건 A, B라는 화합물이랑 C, D라는 화합물이 반응을 하면 보통 A, D라는 물질이 앙금으로 빠져나가고 새롭게 반응해서 C, B가 그냥 결합해서 남는 물질이 돼요. 대표적으로 화학식을 써보자면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무슨 앙금이 생기게? 한 달 전에 배웠습니다.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였죠. 염화은이냐 질산나트륨이냐. 맞지? 염화은 앙금이 생기고 질산나트륨이 남는단 말이지. 결국 더 다양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틀에서 화학 반응은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요 반응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을 1차적으로 먼저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빨리 필기부터 하자. 자, 봅시다. 화학 반응식에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구별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화학식이랑 화학 반응식이 헷갈리는 개념처럼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많던데, 화학식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써서, 물질 자체를 표현하는 게 화학식이에요.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거야. 물을 뭐라고 쓰죠, 화학식으로? H2O. 염화나트륨은?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화학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 과정 전체를 화학식이랑 숫자랑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범위를 잡잖아? 그러면 6년이죠? 중등 3년, 고등 3년 해서. 6년 동안 실제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응? 광합성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는 것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식을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어떻게 써야 잘 쓰느냐? 다 외워야 되냐? 궁금하잖아. 선생님 막 화학식 줄줄줄 쓰잖아.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단계로 한글로 씁니다. 화학 반응을 한글로 그냥 쓰면 돼요. 우리 광합성이면 뭐랑 뭐로 무엇을 만드는 거죠?
광합성. 이산화탄소랑 물을 반응시켜서 뭐와 뭐가 생기는 거지? 포도당이랑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첫 단계로 한글로 써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뭐를 쓰느냐? 한글을 뭐로 바꾼다? 화학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대소문자 구별 잘해야 돼요. 물은 그리고 포도당 이런 거는 원래 줍니다. 문제에서. 화학식 복잡한 거는.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더하기 산소. 자, 여기서 참고로 하자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에 적히는 게 반응물, 즉 재료에 해당하는 거고 뒤쪽에 적히는 게 생성물. 반응이 끝났을 때 남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화학 반응은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단계가 뭐다?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반응식 전반부와 후반부에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 반응식 앞에 뭐를 한다? 숫자를 적어서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연습을 조금 하면 되는데 일단 사실은 대부분 중학교 레벨의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 끼워 맞추면 됩니다. 중등 레벨은. 근데 이게 고등 레벨에 가서 식이 복잡해지면 한 단계 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끼워 맞춰보죠. 어떻게 맞추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오면 돼요. 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여기는 몇 개 있어? 그럼 여기 6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탄소 개수 맞췄다, 그지? 자,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여기 6 적어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 이렇게 하고 났더니까 여기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12개지? 원자 개수 12개. 여기에는 6개잖아. 근데 여기 몇 개 있다?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12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적으면 된다? 요렇게 적으면 아무 이상 없죠. 방금처럼 한 게 수치 대입이에요. 그러면 수치 대입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CO2 더하기 BH2O 화살표 C에 C6H12O6 D에 O2라고 적어 놓는 거야.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 B, C, D로 적는 거야. 그러고 나서 봐봐. 탄소 개수는 A 곱하기 1은 C 곱하기 6인 거야. 맞지? 수소는 B 곱하기 2는 맞지? C 곱하기
10이니까 B는 C 곱하기 6이죠. 그러고 나서 산소는 A 곱하기 2 더하기 B는 C 곱하기 6 더하기 D 곱하기 2잖아. 맞지? 네. 요거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요 두 식을 보면 A 이꼴 B 이꼴 6C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얘는 D이기도 하네. 2A는 1이니까, 그치? 그러면 C에 1을 넣으면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그치? 6, 6, 6이 되잖아. 조수자 맞죠? 이렇게 푸는 게 미정계수 방법입니다. 화학식이 진짜 다단계가 되고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한 번에 끼워 맞추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쓰면 돼요. 근데 솔직하게 대부분은 다 어디서 끝나진다? 수치 대입하면 돼요. 중등 레벨에서는. 그리고 자,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뭘 알 수 있다? 화학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그냥 화학식만 가지고는 반응하는 개수 비율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형태도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 원래는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을 적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가로를 쳐가지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 적어줍니다. 뭘 적느냐? 자, 고체라면 솔리드라는 뜻에서 S를 써요. 액체라면 리퀴드라는 뜻에서 L을 쓰고요. 기체라면 ga스라 그래서 G를 써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 AQ라고 쓰는 게 있어요. 뭐게? 원래 발음은 아쿠아리오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내가 지지난주에 가르쳐 줬는데. 아쿠아리오스 솔루션. 용액. 정확하게는 무슨 용액? 아쿠아. 물. 그럼 무슨 용액? 수용액. 물용액이라고 안 하잖아. 에탄올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이라 그러죠. 이 수가 이거잖아. 물 숫자. 오케이? 그래서 요런 표시들을 해서 화학식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요거 기체, 얘는 액체, 포도당은 물에 녹을 거니까 수용액, 탄소는 기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자, 질량 보존 법칙이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와 수가, 화학 변화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원소의 종류와 그 원자 개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핫팩 써봤죠? 핫팩 쓰기 전이랑 쓰고 나서랑 무게가 어떻게? 같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그치?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지? 왜? 질량 보존됐는데 그럼 늘어나도 안 되잖아. 근데 봐봐. 어? 장작 있죠, 장작. 어? 장작을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지. 그럼 장작하고 재하고 비교하면 무거워져, 가벼워져, 그대로야. 가벼워지죠. 그건 왜? 여기서 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배워야 돼요. 뭐 벌써 다 우리가 많이 했던 개념입니다. 전체 집단, 전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죠. 그 개 주변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라 그래서 surround라고 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 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개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열린 개. 보통 그냥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고립계라 그래가지고, isolated syste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개가 열린 개인지, 닫힌 개인지, 고립계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느냐? 결국 개와 주위 사이에서 물질 이동이 있느냐, 에너지 출입이 있느냐를 바탕으로 열린 개다, 닫힌 개다, 고립계다라고 구별을 한단 말이야. 요거를 구별하고 나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한마디로 실험을 하는데 실험 장치 뚜껑을 열어놓고 바깥이랑 공기가 통하는 실험 장치는 뭐가 돼요? 열린 개가 되겠지. 열린 개는 어떤 개다? 물질 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 출입도 일어나는 개를 열린 개라고 해요. 그러면 닫힌 개다?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고 있는 개를 닫힌 개라 그래. 고립계는 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립계라는 말 자체가 주위가 존재하지 않는 개예요. 사실 이건 뭐다? 우주 전체를 말해요. 고립계라는 건 우주 전체를 말해요. 적어도 유니버스일 때. 그 마블에서 말하는 멀티버스 개념이면 우주도 고립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멀티버스면. 막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들락날락 하면 하나의 차원계가 고립계가 아니게 되잖아. 고립계는 그 차원만 딱 있을 때. 고립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닫힌 계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건 그런 거 있잖아. 그 민실살인 사건. 어떤 되게 막 어디 막 신비로운 나라의 공주가 완전 밀폐된 유리온실에 들어가서 꽃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잠들었다가 죽었어. 그런데 온실은 계속 밀폐돼 있고 밖에서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어. 공주는 누가 죽었냐? 응?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바깥에서 빛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리온실 안에. 근데 사람이나 공기가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은 뭐가 되죠? 닫힌 개가 되지. 우리 지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치, 열린 개지. 왜? 그쵸. 우리가 인간들이 로켓을 우주로 쌓아 올리고 우주에서 별똥별들이 지구로 떨어지잖아. 그럼 물질 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도 이동하고 있으니까 열린 개가 되겠죠. 그럼 내가 왜 이걸 했느냐? 사실 고립계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고 실험하는 장치를 생각해 봐봐요. 실험하는 장치가 열린 개면 뭐가 가능하다? 물질이 이동한다는 소니까 질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닫힌 개는 질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특히 언제? 이 두 가지를 볼 때 특히 언제? 반응에 뭐가 존재할 때? 어떤 상태가 존재할 때?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가 출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체가 출입하는 게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지. 기체 출입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열린 개에 특히 그럼 봐봐. 열린 개에서 기체 출입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질량 보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기체가 들어왔느냐, 얼마만큼 기체가 빠져나갔느냐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량이 어떻게 된다? 변하는 것처럼 측정이 되겠죠. 닫힌 개는 안 변하죠. 왜? 어차피 결합하는 기체도 그 안에 있었던 기체고 반응을 해서 기체가 생겨도 어디에 존재한다?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잖아, 원자는. 그럼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닫힌 개에서는 변하지 않는다인 거지. 그래서 봐봐. 반응의 기체가 존재하게 되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에 기체가 있으면 이 반응은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열린 개에서. 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반응물에만 기체가 있고 생성물에는 기체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보일까? 그치, 증가하는 걸로 보이겠죠. 반응물에도 기체가 있고 생성물에도 뭐가 있을 때? 기체가 있을 때는? 어? 정확하게는 요 기체와 이 기체의 화학식을 비교해 보면 돼요. 들어온 기체 원자와 나간 기체 원자를 개수를 비교하고 그때 혹시 다른 원소가 결합돼서 나가는지도 비교를 해보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가 무거워요. 주로 들어오는 기체가 산소가 많거든. 근데 빠져나갈 때는 그 산소들이 어떻게 빠져나간다?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괜히 앞에 있던 탄소나 수소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더
가벼워지겠지. 근데 결합해서 남는 게 많으면 무거워지게. 그래서 요거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지 구별이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하고 나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반응식들 중심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빨리 필기. 자, 첫 번째 반응식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어. 자, 요 반응식 봅시다. 질산은의 염화나트륨을 결합해서 염화은 앙금이 생기고 질산나트륨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화학 반응식을 보면 얘 수용액 상태, 얘도 수용액 상태, 얘는 앙금이니까 고체 상태, 얘는 수용액 상태가 된다고요. 응? 자, 쭉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이온의 수가 일치하죠. 지금 반응물 생성물 원자 개수를 쭉 체크해 보면. 왜? 얘도 사실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 얘도 이온결합이에요. 이온의 종류와 개수가 일치하지, 1대1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응식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 물질 출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한 거. 무슨 상태? 그치. 기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다? 열어놓고 실험을 하든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을 하든 둘 다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치. 질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기체가 생기는 반응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하든 닫아놓고 하든 질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바로 기체가 생기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겠죠? 아, 뚜껑 열면 쭉 있구나. 그지? 그냥 이런 반응들에서 기체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대부분의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반응식이 있어요. 염산이라던가 식초라던가 이런 거에 금속 물질들 중에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넣으면 대부분은 반응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수소기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탄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화학 물질 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탄산으로 시작하거나 탄산수소 어쩌고저쩌고로 하는 물질들이 있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건 말로 뭐라 그래? 탄산수소 나트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 베이킹소다 혹은 베이킹파우더라 그러죠. 얘네들 같은 경우 거기에 뭐를 떨어뜨리면 구연산 이런 거 떨어뜨리면
뽀글뽀글뽀글 거품 올라오잖아. 그 올라오는 거품은 뭐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한 거.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때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라는 거는 반응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 화학 반응마다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촉매에는 뭐가 있느냐? 감자즙, 피, 즉 동물의 간조각 이런 거에서 피가 많으니까 뽀글뽀글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망가니즈라는 물질이 촉매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화학식을 적자면 첫 번째 거 아까 썼던 거죠. 마그네슘이 염산에 들어가면 염화 마그네슘의 수소기체가 탄산칼슘, 분필, 계란 껍데기,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거품이 올라오고요. 산소가 올라오고. 뭐 물의 전기분해 이런 것도 당연히 기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일단 대표적인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들은 얘네들이 있고요. 셋 다 어떻다? 어디에 기체가 발생했다? 그치. 생성물에만 뭐가 존재한다?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린 장치에서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그치. 발생한 기체만큼 감소하게 되고 닫힌 장치에서는 질량이 일정합니다. 왜? 어차피 어디에 기체가 존재한다? 장치 내에 생성된 기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질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제 연소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연소 반응. 자, 연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연소라 그러냐면 연료, 탈 수 있는 물질을 산소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연소 생성물과 함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가 난다? 빛과 열이 나는 이런 반응을 연소라고 그러잖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유기물이고 하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탄소라던가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탄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탄소와 수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생기느냐? 완전 연소가 되었다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응?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물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연소는 열 때문에 무슨 상태다?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물도 전부 다 무슨 상태로 배출된다? 기체로 배출된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봐봐. 반응물에도 뭐가 있다? 기체가 있지만 생성물에서 생기는 기체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죠. 맞지? 즉 유기물의 연소에선 반응한 산소보다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H2O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린 장치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데 닫힌 장치에서는 질량이 그냥 간단하게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기물에서는 여기서 보통 무기물의 연소는 주로 금속의 연소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때 생기는 연소 생성물은 보통 우리가 금속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녹이에요. 금속이 녹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체가 어디에만 존재한다? 반응물에만 존재하죠. 기체가 반응물에만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열린 장치에서는 질량이 증가하겠지. 닫힌 개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왜? 어차피 그 안에 있던 산소랑만 결합한 거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손난로 같은 경우 연소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손난로 안에 들어있는 그 가루들이 뭐냐면 열을 계속 머금고 온도를 유지시켜줄 돌멩이 가루, 돌가루가 들어있고요. 실제로 녹슬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철가루가 들어있고요. 이 철가루의 반응을 빨리 촉진시켜줄 수 있는 초석이 좀 들어있어요. 얘네들을 마찰시켰을 때 초석의 도움으로 촉매의 도움을 통해서 공기 중의 산소가 철가루와 결합하게 된단 말이야. 그 반응열이 실제로 열도 나고 옆에 있는 돌가루들이 그 열을 머금어서 어떻게 오랫동안 열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연용량을 크게 해서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가 뭐다? 손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 열이 나기 시작한다? 봉투 뜯으면 나는 거지. 흔들어주면 왜 열이 빨리 나요?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장치였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쑤셔놓고 거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열이 어떻게 된다? 오래 가고.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 열을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뺏기다 보니까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까지 필기하고 여기 질량 보존 법칙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